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 4발을 괌에서 30에서 40km가 떨어진 바다로 발사하는 계획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야3당은 환상만 심어주는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재원 대책을 꼼꼼히 검토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기영 본부장은 오늘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논란이 일자 일부 여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유방암에 걸린 원인을 작업장 유해물질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 과목이 늘고 통합사회, 과학 과목이 새로 생기는 개편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능 7개 전 과목 또는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한편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사교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마련한 쉼터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용하는 방문객이 10명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데요. 그 이유를 밀착 카메라가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일심 단결과 총돌격이란 전투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밖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부당성을 알리고 안으로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향한 군사적인 압박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제 발표한 괌 포위 사격 작전의 구체적인 계획, 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거리와 미사일이 떨어질 수역, 그리고 예상 비행 시간까지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면서 북한과 강대강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북한이 추가로 공개한 괌 포위 사격 작전 계획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괌 포위 사격의 작전 계획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4발을 괌 주변 해역에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비행거리와 시간, 탄착 지점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8월 중순까지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한 후 김정은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이밍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미 군 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에 모의하는 망령 의사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양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검토되고 있는 괌 포위 사격 방안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발사 경로는 앞서 보셨듯이 일본 상공을 지나갑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위협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수위는 4발을 동시에 쏘겠다고 했습니다. 괌을 포위해 미국 전략 자산에 발을 묶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를 의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무더기로 미사일을 보낼 테니 막을 테면 막아보라는 식입니다. 목표 지점은 괌 주변의 30에서 40km 해상 수역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 22.2km입니다. 북한이 영해는 침범하지 않되 최대한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화성 12형이 3,356.7km를 1,065초, 다시 말해 17분 45초간 비행해서 갈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네, 실행 시점은 8월 중순 이후로 밝혔습니다.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김정은 위원장에 보고하고 발사 명령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21일부터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겨냥한 성격이 짙습니다. 또 다음 달 9일이죠. 북한의 정권 수립일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8월 말, 9월 초 가능성이 큽니다. 역설적으로 8월 중순까지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남았는데 미국이 대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말 대 말 대결 구도에서 행동 대 행동 대결 구도로 바뀌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바뀌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북한의 포위 사격의 표적이 된 괌에는 미국 언론들의 취재가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급파된 JTBC의 특별 제휴사인 CNN의 특파원은 괌의 일부 주민들은 물 등을 사재기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룸에 전해왔습니다. 아이벤 왓슨 특파원입니다. Yes, Mr. Son and the viewers of JTBC, the authorities here on this U.S. island of Guam are trying to calm the population and reassure them. So the governor of this island has made several statements basically saying that the threat level has not been increased due to the war of word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Now, when it comes to the ordinary people of Guam, I will say this. When we landed here at the airport, a U.S. Border and Customs officer joked, "Welcome to Ground Zero." That's a bit of gallows humor here. The people you talk to, what we're hearing is that there are a mixture of reactions. Some people saying, this is nothing new, we don't really think anything's happening here. Others taking some additional precautions. We heard of some friends and acquaintances of people who are so worried that they're sleeping with their clothes on or trying to worry about gathering bottled water. But we also see signs of the hotels are very full. The lobby of our hotel had a bride in her wedding dress, and our flight from Korea was full of tourists coming here probably to enjoy Guam's beaches. So the tourism industry at this point not yet taking a dent despite the escalation of ten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 I'm Ivan Watson reporting back to you, Mr. Son, and again the viewers of JTBC. 예, CNN의 아이벤 왓슨 특파원이 괌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튿날에도 북한을 향해서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고 여기에 백악관도 가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자 이번엔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이제 말의 포문을 열었군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평소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걸 중단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이 끝을 보게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나 정권 교체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그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른 겁니다. 예,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인 경고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 말 전쟁에 지금 브레이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부보좌관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라면서 백악관과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We are not just a superpower. We were a superpower. We are now a hyperpower. Nobod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North Korea, comes close to challenging our military capabilities. 예. 말 그대로 미국이 무적이라고 과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미국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면서 핵공격으로 맞대응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괌을 타깃으로 타격 수단 또 탄착 지점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비행 거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에 어찌 보면 선제 타격의 명분이 생겼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주장한 이게 정밀한 괌 포격 계획이 미국의 도리어 선제 타격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MBC 방송은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북한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괌 기지에 있는 B-1B 6대를 띄워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 시설 등 2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집중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미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고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도에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정권 붕괴 이런 경고라든가 또 대북 선제 타격 계획 이런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 정부 내 이른바 이제 매파의 입장일 텐데 물론 거기에는 비둘기파도 있겠죠. 즉 강온파 대립에서 지금까지 보면 강경파가 즉 매파가 득세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현재 백악관의 권력 구도와 역할을 간결하게 풀이하면 원맨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맨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강원파, 즉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세력은 원맨의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게 백악관 내부 권력 구도의 정통한 인사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대북 강경 스탠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이라면 오판을 견제할 참모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인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대북 압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내 강원 세력의 대립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 등은 뉴스룸 2부에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북 전문가이고 최근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전략을 다룬 책을 펴낸 인제대 김현철 교수와 지금 저하고 얘기 나눈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서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여는 등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영 기자, NSC 상임위에서 우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요? 네, 오늘 오후에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미국 등 주변국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NSC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지만 회의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한 모든 조치가 무엇인지는 청와대는 이 안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어제 청와대 측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은 맞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기조가 조금 변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까?
일단 오늘 NSC 상임위에서 정의용 실장이 한 발언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용 실장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청와대도 어제보다는 이 상황을 좀 더 무겁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NSC 상임위도 평소와 달리 비교적 긴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데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특히 북한이 어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이면수 목사를 석방한 것과 관련해서 대화 신호가 아닌지도 파악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무튼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 NSC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따로 입장을 낸다라든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여기서도 모두 발언에서 따로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NSC 상임위도 정의용 실장이 그대로 주재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거친 언사를 쓰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게 겠다라는 이 판단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안정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낼지를 좀 검토해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음 주에 8.15 기념식과 또 취임 100일이 연이어 돌아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메시지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어제 모든 의료 행위에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천명을 했죠. 기대감이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혹감을 느끼는 곳이 바로 병원들입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즉 비급여 부문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왔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들이 수익을 내려고 앞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진 비싼 치료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막을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값비싼 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건보 대상 치료는 정부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해서 진료비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은 11.3%로 8.5%인 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3,800여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 처방을 크게 늘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기존의 7개 질환으로 한정됐던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른바 신포괄수가제로 특정 질환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료와 처치료, 약값 등을 모두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입니다. 병원으로선 비싼 비보험 치료를 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42개 공공병원만 시행 중인데 200여 개 민간 병원으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의료계 설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자 꼼꼼하게 검토했다 하면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건보료 폭탄 인상이 우려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논란 확산을 막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세금과 보험료의 전달 체계와 부정수급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 중 하나라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복지 정책의 추가 부담 재원 전체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그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며 건보료 폭탄을 우려했고, 바른정당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임명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물러날 뜻이 없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과보다 공이 크다고 감쌌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1년 전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황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뒤늦은 사과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박 본부장은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울음을 참으며 퇴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논란은 송구스럽지만 과보다 공이 크다며 박 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힘을 보탰습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일제히 임명 처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거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3명의 국회의원이 여론에 밀려서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5명이 발의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당장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보좌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법안 서명 당시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다며 현실적 이유를 대면서 사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난 여론까지 커지자 발의를 철회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25명의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남아있고 원내 정당 중엔 정의당만이 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의 이해운 당대표는 입장문까지 내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종교들끼리 수입도 서로 구조가 다르고 비용을 인정해야 될 범위도 서로 다 다르거든요. 조세 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기독신의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틀째 전화기를 꺼놓은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지난 7일에만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기준으로 시세보다 2억 원을 낮춘 급매물이 10여 개나 나왔습니다. 3일 날 하나가 급히 그 28억까지 올라갔던 게 25억이 하나 딱 됐어요, 하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75주 만에 처음 떨어진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가격 상승률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전국 6,750가구도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2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하는 서울 면목동과 월계동의 임대주택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분양 비용도 주변 시세의 95%나 돼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거의 시세의 95%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저희 보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금액이 책정되는 거라. 서울 영등포 등 투기 지역의 경우엔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일정상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한 가구들이 대출 제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도 높은 이번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높이는 핀셋 증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설 때까지 몇 년간 버티는 다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유세에는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과세 표준 조정만으로는 다주택자의 압박카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등 종부세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세 개편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구책으로 잘 알려진 중국 주자이거우를 강타한 강진에 명승지 곳곳이 사라졌습니다. 사망 20명, 부상 431명으로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일출과 석양때 비친 호수의 물빛이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해서 불꽃바다로 불리던 주자이거우 최고 명소가 사라졌습니다. 산사태의 호수물도 탁하게 변했습니다. 동화 속 세상 같은 절경에 유네스코가 1992년 세계유산에 지정한 주자이거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7.0 강진의 흔적은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찾아온 국내외 관광객 4만여 명의 철수 작전은 강진 발생 하루 만에 완료됐습니다. 第二波，各种大型车辆和征集社会车辆来为游客提供往返程的。 소방대원들은 고립된 관광객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진과 산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스촨성 아바주 정부는 오늘 정오까지 20명이 숨졌고 431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청두시로 무사히 철수한 한국 관광객 절반은 귀국을 마쳤습니다. 청두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지진과 폭우로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자이거우를 포함해 스촨과 윈난성 방문에 최대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신의 딸이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이른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면서 한 어머니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었죠. 이후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맥도날드에 당시 매장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맥도날드가 낸 건 5분짜리 카운터 CCTV 영상뿐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맥도날드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경기도 평택 매장의 CCTV 영상입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영상엔 한 여성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딸이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최은주 씨입니다. 최 씨 측은 법원이 증거 보전을 위해 맥도날드의 매장 내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5분가량의 카운터 영상만 제출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보관한 영상 중 최 씨 가족 모습이 가장 잘 담긴 것을 골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위생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시중 햄버거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선 기준치 3배가 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작년에 촛불 집회 당시 광주경찰청이 올린 민주화 성지라는 게시글 삭제를 놓고 경찰 수뇌부가 벌이는 진실공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망에 논란의 당사자들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한 광주경찰청의 글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다음 날 경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경북 울진 축변파출소의 심재환경위는 최근 경찰 지휘부의 진흙탕 속 진실게임이 연일 언론에 보도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공방의 당사자인 이 청장과 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을 향해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단을 내려달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글은 14,000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실명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등 댓글도 10여 개가 달렸습니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내후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대가 이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대형 특수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이 짜이면서 향후에 국정원 댓글부대 재수사 등이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기수와 서열 대신 실력을 고려한 파격 인사였습니다. 먼저 특수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엔 한동훈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를 맡은 검사입니다. 공안 사건을 책임지는 이 차장은 파격적으로 특수통의 박찬호 부장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기존 공안 수사에 관습을 깨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등을 재수사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대거 포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강조한 적폐척결 수사와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수상한 문건들도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진 1순위로 꼽혔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은 이전과 달리 한직으로 배치됐습니다. 검찰국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의중을 일선 수사팀에 부적절하게 전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인권국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고 파견 검사 숫자도 5명 줄였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 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례는 처음인 것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순 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낸 뒤 화학 물질로 씻어내는 일을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해왔습니다. 화학 물질들이 반응해 생긴 연기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일했지만 회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환기 시설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구조상 안 된다 그랬었어요. 보안상 거기는 이제 열지 말고 이렇게 밀폐를 해라 그랬을 때요. 당시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일한 김 씨 등 여성 노동자 20명 중 4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가슴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은 뒤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역학조사 보고서에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 측정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근로자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돌려왔는데요.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유방암이 작업장 유해물질 때문에 발병했거나 또는 발병 속도가 빨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화학약품을 잘 모른다. 하지만 회사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일을 시킨다. 유방암에 걸렸던 김 씨의 호소입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2차례 작업장 환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관련 유해 물질로 알려진 산화에틸렌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외부 기관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뭐 아줌마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 화학약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이제 인체엔 무해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을 시키죠. 김경순 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종류는 드러난 것만 22가지입니다. 여기엔 발암물질 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서 해당 작업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에선 22종 중 8종만 유해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산화에틸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물질은 한 종류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산화에틸렌은 비누나 살충제, 살균제 등에 포함돼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물질입니다. 김 씨는 유방암에 걸린 뒤 외부 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지만 이때에도 산화에틸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 재판부는 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고질적인 의료계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니까 이번에는 의료 보조기를 처방해주고 뒷돈을 받은 의사가 10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의료 보조기 업체 직원과 한 의대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보조기 구매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교수는 다음 환자부터는 아예 수술실에서 바로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2011년 2월부터 특정 업체의 의료 보조기구를 환자에게 처방해주고 11억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의사 100명이 적발됐습니다. 명절 떡값이나 학회비 지원은 기본, 골프장 부킹이나 심지어 성접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수술방에서는 카메라 시원하게 끓는다. 얼마 좋은데? 20만 원? 그러다가 그냥 공을 왜 오셔야지. 200만 원? 병원에서 정해준 제품은 시중가보다 3배에서 5배 비쌌는데 판매 대금의 30%는 의사의 몫이었습니다. 의료 보조기는 전문 의약품과 달리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 판매업체에서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뒷돈을 준 업체 대표 문모 씨를 구속하고
받은 돈이 1,000만 원 이상인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72명은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 보조기에 대한 가격 정찰제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공범 박모양이 기존의 살인 방조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입니다. 윤재영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범행 이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박양이 어떻게 됐어요라고 묻자 김양은 재판받아야 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박양이 미안해요. 내가 이기적이라서라고 답합니다. 오늘 열린 김양과 박양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들의 트위터 대화 내용을 복구했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주범 김양이 재판을 받는다는 말에도 박양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검찰은 범행 이전부터 이들이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양은 역할극 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박양의 혐의를 기존의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박양은 기존 시신 유기와 함께 살인 혐의까지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습니다. 박양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하겠다면서도 김양과 공모관계라는 점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양 측은 박양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한이 발표됐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을 늘린다는 것이 핵심인데 최소 4과목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단일안이 아닌 2가지 시한을 내놨습니다. 1안은 현재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에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과목, 제2외국어까지 4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겁니다. 2번째는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교과서 대신 EBS 교재만 암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EBS 연계 출제도 아예 폐지하거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놓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은 31일 결정합니다. 학습 부담과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늘리지만 학습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과목은 7개로 같지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사회와 과학 8과목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모두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반쪽에 그쳤습니다. 수학을 지금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치르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한 과목이 포함돼 대학이 계열별로 필수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학점제는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2년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교육부가 이렇게 2가지 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단계적인 절대평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고려한 건데 대신 절대평가에서 빠지는 국어와 수학 쪽에 사교육이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놓고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변별력 유지였습니다. 수능 전형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 전형이 무력화되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4과목만 절대평가로 바꾼 뒤 결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입시 제도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들이 상대평가로 남게 되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교육 시장도 이들 과목을 중심으로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통선 효과는 없앨 수 있지만 대학들로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반영 비율을 줄이고 다른 쪽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학생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생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불리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학종의 공정성 시비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중 학부모나 가정 환경 영향을 받는 요소를 줄이고 대학들이 합격과 불합격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지난해 일본의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산부인과 수련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의사는 한 달에 200시간 넘게 일하는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노동당국이 자살의 원인으로 과로를 지목하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내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로 근무한 A씨. 우울증과 수면 부족, 주의력 감퇴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분만과 수술에 수시로 불려다녔고 각종 차트와 서류 작성, 회의 참석 등 경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한 달에 최대 208시간에 이르는 초과 근무를 해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과로사의 경계로 보는 월 80시간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라고 보고 최근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文字通り長時間労働、超長時間労働が常態化していた。 일본에선 의사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의사 4명의 죽음을 산재로 판정했습니다. 의료계의 노동 환경 악화가 환자 진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담배 모양의 제품을 꽂아서 증기를 피우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할 세금이나 흡연 경고 그림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회사원 김한석 씨는 2달 전부터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 담배처럼 생긴 담뱃잎 성분의 제품을 본체에 끼워서 피우는 방식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냄새도 덜 나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더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갈아서 피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글로벌 담배 업체가 한국에 출시하자마자 품귀 현상이 일어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다른 글로벌 업체가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제품인 만큼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세금은 일반 담배의 52.3% 수준만 냅니다. 또 경고 그림도 일반 담배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 업체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사를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세금 개정안 등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찰에 도난 신고된 차량을 잡고 보니까 중학생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빠 양복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도난 신고가 된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이 서둘러 뒤를 쫓습니다. 4km를 따라가 겨우 멈춰 세운 승용차 안엔 양복 차림의 운전자와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넥타이까지 맨 운전자가 20대 초반인 줄 알았지만 실은 올해 14살 된 중학생 유모 군이었습니다. 선배에게 6만 원을 주고 선배 엄마 차를 빌려 친구들과 바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 군이 운전대를 잡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아빠 차를 무면허로 끌고 다닌다. 걱정된다. 유 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에 강원과 경남, 경북을 돌며 승용차 6대를 훔쳐탄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쫓았지만 난폭 운전으로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선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10대들이 사고를 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자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구 제11 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 한 대가 오늘 오전 비행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 흙바닥에서 멈췄는데 기체 아래 랜딩 기어 부분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3, 4차 피해 신청자 가운데 97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새로 마련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서 1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는 모두 388명으로 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선물한 의혹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철 현장을 다니는 노동자들은 쉴 수 있는 장소나 휴식 시간이 절실할 텐데요.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는데 홍보가 없어서 당사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동네 곳곳을 다니던 한 요구르트 판매원은 지인의 미용실에서야 잠시 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판매원은 아예 공공도서관을 쉼터로 찾습니다. 여기 도서관 보이지 않는 가시라고 해봐. 좀 눈치 주지. 내 자신이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하지만 요구르트 판매원은 회사와 따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정작 법적으로 휴식 장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판매원이나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3년 전 만든 쉼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 시설도 좋고 쾌적한데 이렇게 사람도 없고요. 이 관리대장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객이 없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근에서 만난 요구르트 판매원들은 쉼터를 모릅니다. 이어쉼이라는 거는 못 들어보는 거만 알아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서울시는 이런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2014년 8곳을 시작으로 총 18곳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쉼터 중 이용객이 하루 10명이 넘는 곳은 4곳뿐이고 적게는 하루 1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7곳을 무작위로 방문해보니 여성 이동 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럴 거야. 거기 쉼터로 오세요. 그럼 그런 거 있냐고 그래요.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비어있거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쉼터에 불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몰아서 먹고 못다니까요. 학습지 교사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도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위치를 문제로 꼽습니다. 웬만큼밖에 안 가잖아요. 손주들이나 있고. 제 구역은 뭐 언덕이어도 다니고 이거 타고 다니고 제 지구에 여러 가지 분들도 가서 좀 쉽니다.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주민센터에 남는 공간에 명패만 붙인 곳이 많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확충된 무더위 쉼터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8월 초인데 에어컨이 고장난 곳도 눈에 띕니다. 이어쉼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반면 최근에 마련된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위한 쉼터는 인기가 좋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 기사들이 많이 오가는 중구 장교동에 쉼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시내 쪽에서는 여기가 제일 편하죠, 오기가. 원래 여기 장교 빌딩 앞에서 이제 거기 인도가 넓으니까 거기서 대기를 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여기 편하죠. 선심성 행정에 앞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퀵서비스 기사나 학습지 교사 모두 노동을 하지만 정작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입니다. 지자체가 대신해서 쉬는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시도는 좋지만 그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에 없던 예술적 스테이크.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방눈 바다 한가운데 태왁 하나 떠 있었네. 강문신 시인의 한방눈 태왁 중에 한 구절입니다. 태왁은 물에 뜨는 바가지라는 의미의 제주 말입니다. 해녀들은 이 태왁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물속 깊이 스며들죠. 깊은 숨을 끝까지 참다가 떠올라야 할 때가 되면 해녀들은 태왁의 몸을 의지한 채로 호의 참아왔던 긴 숨빗소리를 물 밖으로 내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나이든 해녀의 말처럼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숨만큼만 갖고자 애쓰는 사람들,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역시 아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통장에 남은 320만 원은 아내와 여동생에게 전해주시길. 네팔에서 한국에 온 젊은 이주 노동자는 이렇게 유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남겨진 그의 말은 의지할 곳 하나 없었을 고단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자신의 숨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반대로 몸을 지탱할 그 작은 태왁조차 빼앗긴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온 젊은 노동자는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컵라면을 남겨놓고 떠난 구의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 여름 홀로 고해와 같은 세상을 태왁도 없이 버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요.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그리고 물 위로 올라 토해내는 숨빗소리는 네팔의 청년도 지하철 구의역의 청년도 함께 낼 수 있는 소리였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울부짖음 같기도 호의 안도하는 한숨 같기도 고요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는 북미 간 긴장 고조 정국은 급기야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거친 포화까지 쏟아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궁금증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은 정말 미사일을 쏠까? 그 경우에 미국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인가? 세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1부에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1부에서 워싱턴 쪽의 분위기를 전해주었던 김현기 특파원과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국가 간의 협상을 다룬 책도 얼마 전에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바로 동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우선 김현기 특파원, 북한을 향한 미국의 어떤 그 포문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좀 즉흥적이라는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군요. 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들의 즉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참모진과의 손발이 안 맞는 것도 맞고요. 문제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참모들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 실제 트럼프의 발언 뒤 참모들과 강요들이 수습하기 바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북한의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도 이런 트럼프식으로 돌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자, 즉흥성, 돌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반응의 특징이다. 이렇게 잠깐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잠깐 좀 정리를 했는데 반대로 그 북한은 뭐랄까요? 좀 차근차근 플랜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괌 주변에 미사일 포격을 하겠다는 것도 어제하고 오늘로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북한이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그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이런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자신들한테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예, 일단 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체로 괌에 대해서 타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과시하겠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행 궤적이라든가 탄착 지점 자체를 밝힌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계획을 김정은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 아직 보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말 대 말에 싸움이 반복이 되면서 그 문턱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요. 남은 한 10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북한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위협의 강도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에 반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랄까요? 트럼프가 원맨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기 특파원. 과거에 왜 부시 행정부에서 보면 이른바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서로 이렇게 시소를 주거니 받거니 타면 부시는 가운데 앉아서 뭔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는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거의 혼자서 원맨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말하신 대로 부시 정권에선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여기에 CIA로 이어지는 매파 라인이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둘기파가 대립했던 것인데요. 이때는 결국 매파가 득세하면서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현 정권도 겉으로 보면 당시와 비슷합니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오 CIA 국장이 매파로 불리고 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현 트럼프 정권에서 이들 매파,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극히 보조적인 역할, 변방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트럼프의 원맨 플레이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하고 주요 참모진, 특히 이제 국방부 쪽 라인과의 대화 채널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 교수님?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또는 CIA를 비롯한 정보부서의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조금 조율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밝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트위터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좀 우려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예.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초기에도 대북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했을 때 군사적인 해법을 제외했거든요. 그 제외한 이유는 국방부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그 피해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군인들은 이게 칼을 뽑으면은 피를 본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동조하는 건데요. 분명한 거는 미국 국방부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기 특파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왜냐하면 매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왔다고는 하지만 오늘 그 김정은 정권 종말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뭔가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 교수님 말씀대로 트럼프에게 반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백악관 권력구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사실상 유일하게 신뢰를 주고 있는 참모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예. 부시 정권 때와 달리 국방부 장관이지만 대화 노선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매티스 장관은 왜 국방장관이면서 온건파로 분류됐냐라고 한다면은 그는 군인이면서 별명이 수도승으로 불리고 중국 철학, 그다음에 군사서적을 탐독하는 등 군인이기 전에 철학자로 불릴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따라서 전쟁이 몰고 올 리스크와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에 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도 선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 백악관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나온 이른바 강경기조의 발언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맞다나 트럼프에 반대쪽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정도의 발언.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북미가 서로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력 충돌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러나 이제 동시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누구나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일에 이것이 대화나 협상의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 모멘텀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 교수님.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은 말 대 말에서 주먹 대 주먹으로 넘어가는 직전인데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들을 여러 가지 방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8월 21일부터 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일종의 그 전환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과매 타격을 하는 날짜를 8월 중순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한미 군사훈련이 일종의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이 과거에 보면은 좀 과도하게 자극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해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될 해법이라는 게 지금 당장 떠오르질 않잖아요. 이미 북한은 핵 개발에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고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나 CNN 쪽의 그 보도도 보면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언론은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관련해서 김영기 특파원한테 질문하죠.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플랜 B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아시아 전체의 핵무장 경쟁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또 북한이 원하는 것도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보유국 주의를 인정받는 거죠. 따라서 핵보유국 주의를 가지고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다만 미 정보 당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보유국 직전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분석은 했지만 인정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핵보유국 직전 단계다. 직전 단계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직전 단계에서 실제 핵보유국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건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 기조를 한 번에 모두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북한의 생명줄은 결국 중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선제 공격을 막으려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막든지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CNN도 진정한 변화는 중국이 현재 노선을 수정할 때 생길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으로선 대북 전략의 전환이 사실상 힘든다는 걸 인정하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현철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운전석에 앉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했는데 또 신베를린 선언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예, 물론 상황이 악화된 것이 예. 자, 저희 순화동 스튜디오와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좀 기다려볼까요? 제가 기다려봐도 됩니까? 예, 끊겼다고 하는군요. 지금 사실 좀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순화동 현장에서 김현철 교수의 발언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현기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은 문제가 없을까? 오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이 사진은 모 대학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남학생들이 자기들끼리의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가담 학생이 21명, 기간이 11개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을 술자리 농담이나 비밀 대화 정도로 봐도 되는 건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피해 학생들은 지금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다,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법조인들은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라고 해도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렇게 적시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모욕죄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공연히라는 표현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공공연하게 알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 알려진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968년에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년가량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인데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학생 17명이 있는 카톡방의 음담 패설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교는 대화 주동자 6명에게만 징계를 내렸고요. 이에 불복한 학생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징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가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거를 중요한 사유로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잖아요. 카톡방이 아니라 술자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카톡방이든 술자리든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적으로 법리 적용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공연성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이 공연성은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특정이란 건 비밀 유지의 의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끼리 얘기다 아니면 단 한 명에게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또는 모욕이 성립이 됩니다. 절대로 외부로 이 발언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 이렇게 봐야죠. 네, 반면에 다수의 의미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 그 대화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전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가능성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0여 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선고가 됐는데 대다수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지켜볼 수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물론 침묵한 사람은 처벌되지가 않았죠. 네, 그런데요, 이 전파 가능성 그리고 뭐 여러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이 모호하다라고 해서 2009년에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상식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전파의 가능성 또 다수냐 소수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이런 술자리 농담이나 뒷담화 정도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아까 김현철 교수와 마지막 질문 및 답변을 하다가 좀 끊겨버린 바람에 말씀을 채 못 들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현장에 있던 기자가 김 교수님의 발언을 좀 정리해서 보내줬는데요. 마지막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사실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지금 적대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추구해왔던 바이긴 한데 다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위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위기 국면은 아니다. 근데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이 문제는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의 채널이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 파악이 이렇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김 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 그때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오해 오판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의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채널을 만들어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진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박기영 본부장 구학입니다. 예. 예, 오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요약하면 황우석 사태 때는 잘못했다. 이제는 잘하겠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입니다. 예.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간 재정 효율화나 이런 것에 지나치게 치중되지 않고 또한 부처 간 예산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R&D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예, 맡은 직이 과학기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인데요. 앞으로 잘하겠다인데 그런데 과거 잘못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에 황우석 연구에 대한 지원을 총괄했던 부분인데요. 당시 황우석 캐거의 숨은 주역이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이었다. 이런 인터뷰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었고요. 예.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자부심이라고도 했었고 물론 박기영 본부장은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저렇게 줄기세포 내년계 임상실험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였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청와대는 아무튼 박기영 본부장의 과거에 공과 과가 있었는데 과보다는 공이 컸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보면 해명 기회를 거기까지는 줘야 한다.
그 뒤 여론과 과학계 반응 등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거기까지는이라는 건 오늘 박기영 본부장의 해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잠깐 보면 뉘앙스가 반응의 여론에 따라서 임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익히는데 예. 약 1시간 반 뒤에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까지 얘기했는데요. 예. 이때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철회보다는 강행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박기영 본부장 때문에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기회를 달라. 이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얘기인데요. 예.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 오늘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예. 당권 경쟁자인 천정배 의원은 방화범이 불 끄고 나온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을들의 반격입니다. 예. 박찬주 육군대장의 갑질 논란 이후에 곳곳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 을들도 많이 폭로를 했는데요. 아, 같은 군이 아니라 경찰에서? 예, 경찰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한 경찰 인권센터 소장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전직인데요. 경찰청장이 한 경찰서를 방문할 때 직원들이 쭉 도열해 있고 악수를 하는데 맨 뒤에 직원이 물수건을 들고 있다가 손을 닿게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뭐 위생에 철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직원이 물수건을 들고 서 있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예. 그 악수한 그 밑에 사람들은 좀 기분이 그랬겠군요. 예. 예. 악수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 기자 말이 맞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외교부도 재외공관장 부부의 갑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자 예. 오늘 외교부에서는 공관장의 갑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저희 JTBC로도 많은 갑질 의혹들이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예. 저희가 차례로 확인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제보가 많아지면 이른바 이제 갑들이 좀 긴장을 하겠군요, 아무래도. 예. 을들의 반격인데요. 의외의 곳에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예. 수위 높은 갑질로 비판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오늘 광요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 오늘 종근당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과거 사례에 보면 기업 총수가 검찰에 불러가면 해당 기업에서 사회공헌 자료를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근당의 152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이네요. 예. 그분들한테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여야의 이유 있는 단결입니다. 예.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모두 2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 원래 28명에다가 3명이 철회를 했고요. 저렇게 지금 쭉 25명인데 민주당, 여야가 다 모여있군요. 예,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법에서 여야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25명의 상당수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위에서부터 보면 특정 종교인이 많았고 물론 제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김진표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의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예. 좀 있으면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도 맡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현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이고 국민의당의 조배수 의원은 국민의당의 기독신우회 회장, 예. 그리고 이해운 의원은 바른정당의 기독인회 회장이고 송기현 의원은 기독신우회 총무, 또 이동섭 의원도 기독신우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사실 이런 걸 좀 유예하는 법안을 내려면 차라리 그 교인이 아닌 경우가 예. 더 정당성도 갖고 설득력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상황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러니까 글쎄요. 본인 민원은 아니라고 아무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한 건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명분으로 하는 거는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앞서 그 법안을 예.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인데 예. 이 주장은 사실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오늘
한국기독교복음총단체연합이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 이런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오고 경기 남부와 강원도는 시간당 20mm 이상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imes I wonder if I'm ever gonna make it home again. It's so far and out of sight. I really need someone to talk to, and nobody else knows how to comfort me tonight. Snow